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숫자만 보고 불안해지는 혈압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혈압계 화면에 나타난 수치가 조금만 올라가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약을 한 알 더 늘려야 하나 고민하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혈압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 신호를 읽는 지혜가 더 중요하죠. 마치 체온이 몸의 상태를 알려주듯 혈압도 우리 몸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말해줍니다. 이 시간을 통해 불안은 덜고 내 몸을 이해하고 돌보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변화로 나아가 보지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제가 고혈압이 된 건가요? 그런데 이보다 더 자주 듣는 질문은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요? 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약이 답의 전부는 아닙니다. 약을 불에 비유하면 소화기와 같습니다. 불을 끄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불씨를 만든 원인을 찾는 일은 우리 몫이죠. 그 원인을 알아야만 같은 불이 다시 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쌓인 생활 습관들이 모여서 만들어냅니다.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하는 수면 부족, 어릴 때부터 익숙해진 짠맛의 음식들, 점점 줄어드는 몸의 움직임, 그리고 끊이지 않는 긴장과 걱정들이 서서히 우리 몸의 조절력을 떨어뜨립니다. 혈압이 오르는 그 순간보다 한번 올라간 혈압이 내려오지 않는 상태가 반복되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마치 스프링이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요. 72세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은퇴한 교사이신 그분은 10년간 혈압약만 바꿔가며 드셨습니다. 처음엔 한 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 알, 세 알로 늘어났죠. 그럼에도 아침마다 혈압을 재면 140을 넘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진료실에서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약을 이렇게 많이 먹는데도 왜 혈압이 안 떨어질까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때 제가 제안드린 것은 새로운 약이 아니라 함께 식사 일지와 수면 시간을 기록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한 주 동안 그분의 기록을 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드시는 짠 라면과 김치찌개,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드는 습관, 그리고 새벽에 깨어나면 다시 잠들지 못하는 수면 패턴이었죠. 특히 잠을 못 잔 다음 날 아침 혈압이 150을 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엔 물과 차만 마시기, 자기 전에 10분간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그리고 라면 대신 우유나 바나나로 야식을 바꾸는 것이었죠. 처음엔 이런 게 혈압과 무슨 상관이냐고 의심하셨지만 한 달 뒤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혈압이 135 아래로 내려오는 날이 늘어났고 무엇보다 잠에서 깨어날 때의 개운함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약도 중요하지만 제가 매일 하는 작은 행동들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몰랐다며 놀라워하셨죠. 지금도 꾸준히 기록을 하시고 계시는데 약은 그대로 두되 생활이 달라지니 수치가 흔들리지 않더군요. 이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약을 끊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약은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벨트입니다. 다만 운전 습관, 즉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같은 길에서 같은 위험을 반복하게 됩니다. 내 혈압의 패턴을 알아야만 맞춤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혈압을 올린 요인을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수면 시간과 질, 식사를 짜게 하거나 늦게 한 것은 없었는지, 특별한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는지, 평소보다 활동량이 적었는지를 적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 정해진 시간에 혈압을 재서 기록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요약해서 패턴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나만의 혈압 리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상 혈압은 120에 80이라던데 저는 135에 85라 위험한 건가요?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숫자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면 불필요한 불안이 건강을 먼저 해칩니다. 혈압의 기준치를 누가 언제 어떻게 정했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 기준은 시대와 기관에 따라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기준이 다르고 각 의학회와 가이드라인마다 경계선이 다릅니다. 심지어 그 경계가 바뀌면 하루아침에 환자 수가 늘거나 줄기도 하죠. 즉 숫자는 지도일 뿐 땅이 아닙니다. 지도가 유용하긴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인 몸의 상태와 생활 맥락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135라도 평소 100에서 갑자기 오른 것과 평소 130에서 조금 오른 것의 의미는 전혀 다르거든요. 68세 박영호 어르신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퇴직 공무원이신 그분은 인터넷에서 미국 심장협회의 새로운 기준표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130 이상은 모두 고혈압 1단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분의 평소 혈압이 132에 84 정도였는데
이 기준을 보고 당장 약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급하게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잠깐 진료실에서 잰 혈압은 더 높았습니다. 142에 88이었죠. 역시 제가 고혈압 환자가 맞네요 라며 낙담하셨지만 저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국내 가이드라인과 그분의 생활 패턴을 함께 살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집에서 3주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기록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가지고 다시 만났을 때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집에서 잰 혈압은 아침엔 대부분 128 정도, 저녁엔 135 정도의 안정된 패턴을 보였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높게 나온 것은 이른바 100의 고혈압 현상이었습니다. 의료진의 흰 가운을 보면 긴장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현상이죠. 실제로 그분의 생활 속 혈압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혈압의 변동폭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날에는 안정적이었지만 가끔 150을 넘는 날들이 있었는데 그날들을 자세히 보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전날 밤 술을 마신 다음 날, 잠을 못 잔 다음 날, 그리고 부부싸움을 한 다음 날이었죠. 우리는 이 패턴을 바탕으로 약을 추가하는 대신 생활 교정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주 2회 이하로 음주량을 줄이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기, 그리고 부인과의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그날 밤이 아니라 다음 날 아침에 대화하기로 약속하셨죠. 3개월 후 그분의 혈압은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평균 125에 82 정도로 유지되었고 무엇보다 150을 넘는 날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약물 치료 없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숫자가 불안하면 같은 혈압계를 같은 자세와 시간대에 재서 비교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수치보다는 지난 2주에서 4주간의 평균과 변동폭을 보아야 의미가 생깁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달간 기록한 혈압의 평균을 계산해 보시고 가장 높았던 날과 가장 낮았던 날의 차이도 확인해 보세요. 만약 그 차이가 20 이상으로 크게 출렁인다면 약을 추가하기 전에 생활 요인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받으실 때도 어제 혈압이 높았어요. 대신 제 지난달 평균은 132에 85이고 특히 저녁에 조금 올라가는 편입니다. 아처럼 패턴 중심으로 설명하시면 더 정확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을 소중히 여깁니다. 현대의학의 놀라운 발전 덕분에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고 계시니까요. 다만 약이 생활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혈압 수치는 떨어졌는데 어지럼증이나 위장 불편감, 기운 없음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혈압약은 이름 그대로 압력을 낮춥니다. 하지만 그 압력을 올리던 근본 원인인 습관이나 스트레스, 영양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약을 늘려도 삶의 질은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장기간 복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니 생활 교정과 약물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75세 오정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업주부이신 그분은 3가지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한 알, 점심에 한 알, 저녁에 한 알씩 드시는데도 오후만 되면 어지럼증이 심했습니다. 혈압을 재보면 수치는 정상 범위였는데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하셨죠? 처음엔 약의 부작용을 의심했습니다. 혈압을 너무 많이 떨어뜨려서 생기는 저혈압성 어지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24시간 혈압 측정 결과를 보니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아침엔 커피와 토스트로 간단히 드시고 점심도 국수나 김밥 위주로 드셨습니다. 저녁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시지만 그 사이사이에 드시는 간식들이 문제였죠. 단과자, 짠 깍두기, 매운 김치 등이 주였습니다. 특히 점심 후 2시간 뒤쯤, 그러니까 오후 3시 정도가 되면 출출함을 느끼시고 간식을 드시는데 그때마다 김치나 젓갈류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파에 누워 TV를 보시다가 깜빡 낮잠에 드셨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주무시고 나면 급하게 일어나서 저녁 준비를 하시는 패턴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짠 간식으로 인한 급격한 혈압 상승, 낮잠 직후의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 그리고 오랫동안 부족했던 단백질과 수분 섭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었죠. 약은 기본적인 혈압은 조절했지만 이런 급격한 변화까지는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차근차근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먼저 오후 간식을 바꿨습니다. 김치 대신 방울토마토나 오이, 단과자 대신 견과류나 요구르트로 바꾸신 것이죠. 그리고 낮잠을 주무실 때는 알람을 맞춰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시고 깨어나신 후에는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 앉아서 2분 정도 심호흡을 하신 후에 천천히 일어나시도록 했습니다. 또한 아침과 점심에 단백질을 추가했습니다.
아침엔 토스트에 달걀을 추가하시고 점심엔 국수에 삶은 달걀이나 두부를 넣어 드시도록 했죠. 그리고 하루 물 섭취량을 늘리기 위해 각 방과 거실에 물컵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2주 후부터 오후 어지럼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혈압 수치도 더욱 안정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약을 드시는데도 혈압 변동폭이 줄어든 것이죠. 2달째에는 주치의와 상의해서 약 중 하나를 줄여보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드시던 약을 반으로 줄인 후에도 혈압이 잘 유지되어서 지금은 2가지 약으로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약보다 생활을 바꾸는 게 이렇게 어렵고도 중요한 줄 몰랐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치의와 상의해서 생활 교정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식사에서는 염분과 단백질, 수분 섭취를, 수면에서는 시간과 리듬을, 활동에서는 걷기와 근력 운동을, 스트레스 관리에서는 호흡법과 일상 루틴을 체크해 보는 것이죠. 이후 이런 생활 변화에 맞춰 약을 미세 조정하는 생활 먼저, 약 나중의 순서가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주치의에게 제가 바꿀 수 있는 생활 습관 3가지를 우선순위대로 정해주세요라고 요청해보세요. 그리고 10분 걷기와 1분 서서 종아리 올리기를 하루 3번, 식후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높은 혈압이 응급 상황은 아닙니다. 130이나 140 정도로 평소보다 조금 올라간 것에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180에 120 이상의 수치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구간에서는 지체하면 위험을 부를 수 있습니다. 혈압은 본래 오르내리는 변수입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화가 나거나 갑자기 추위를 느낄 때 일시적으로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극도로 높은 수치와 함께 특별한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응급신호입니다. 어떤 증상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극심한 두통, 시야가 흐려지거나 번쩍이는 증상, 가슴 통증이나 답답함, 숨쉬기가 어려운 호흡곤란, 그리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둔해지는 신경학적 이상들입니다. 이런 신호는 지금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라는 몸의 간절한 경고입니다. 70세 최도연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기사 출신이신 그분은 평생 일하면서 단련된 체력을 자랑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팔팔하다가 입버릇이셨죠. 평소 혈압도 130 중반 정도로 약간 높긴 했지만 큰 문제 없이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손자와 함께 컴퓨터 게임을 하시다가 갑자기 머리가 쿡쿡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게임을 너무 집중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통이 심해졌고 뒷목까지 뻣뻣해졌습니다. 가족들이 혈압을 재보자고 했을 때도 괜찮다, 자면 나아진다며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강력히 주장해서 마지못해 혈압을 재보니 190에 110이었습니다. 그제야 이상하다, 이렇게 높은 적은 없었는데 하며 당황하셨죠. 하지만 여전히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을 것이라며 병원 가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남자들, 특히 그 연배분들께 흔한 반응이죠. 다행히 가족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방광제로 응급실에 모시고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 다행히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응급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200 가까이 올라가 있었고 혈관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진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혈압을 안전한 수준으로 낮추는 치료를 시작했고 하룻밤 입원 후에 안정을 되찾으셨습니다. 나중에 원인을 찾아보니 몇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평소보다 짠 음식을 많이 드셨고 손자와의 게임에서 져서 흥분한 상태였으며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던 것이 겹친 것이었죠. 평소라면 이 정도는 버텨낼 수 있었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회복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이 경험 후 그분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혈압약을 규칙적으로 드시기 시작했고 가정에서 혈압을 기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의 염분 조절과 밤 10시 이후의 과도한 흥미진진한 활동을 피하시게 되었죠.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의 야간 급상승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평소 혈압도 125 전후로 잘 유지되고 계시고 가족들도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때 가족들 말을 안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며 지금도 고마워하십니다. 이 사례를 통해 배우는 것은 180에 120 이상이거나 심한 증상이 동반될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로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룻밤 자고 보자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정확한 측정 습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기대고 5분간 안정을 취한 후 팔꿈치를 심장 높이에 맞춰 두고 측정 중에는 말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불필요한 오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응급징후 체크리스트를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극심한 두통, 시야 이상, 가슴 통증, 호흡곤란, 반신마비, 말이 어둔해짐 등의 증상들을 적어두고 이런 증상과 함께 혈압이 180 이상 나오면 즉시 응급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간에 짠 음식을 드신 후나 늦은 카페인 섭취, 음주 후 측정은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으니 피하시고 이상하게 높은 수치가 나오면 5분 후에 다시 재어보세요. 선생님, 왜 제 혈압은 자꾸 오르기만 할까요? 한 가지 범인을 찾으려고 하면 답이 막힙니다. 고혈압은 여러 작은 톱니 바퀴들이 복잡하게 맞물려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 호르몬은 혈당과 혈압을 함께 밀어 올리죠. 동시에 단백질이나 비타민C가 부족하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흡연이나 빈혈은 몸 안의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려서 우리 몸이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려고 압력을 올려 보상하게 만듭니다. 핵심은 한번 올라간 혈압이 잘 내려오게 하는 회복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 후에 빨라진 심장박동이 자연스럽게 진정되듯 스트레스나 활동 후에 올라간 혈압도 편안하게 내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66세 이명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그분은 손님이 많은 시간대만 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160까지 치솟곤 했습니다. 특히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파마와 염색 손님들이 몰리는 시간이 문제였죠. 처음엔 단순히 바쁜 업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니 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서둘러 미용실에 나가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았고 오전 내내 서서 일하면서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점심도 간단한 김밥이나 샌드위치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때문에 오후가 되면 혈당이 떨어지면서 몸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파마약이나 염색약의 화학적 냄새에 계속 노출되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손님들과의 대화로 인해 휴식할 시간도 없었죠. 가장 큰 문제는 호흡이었습니다. 집중해서 일할 때는 무의식 중에 숨을 참거나 얕게 쉬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것이 자율신경계를 긴장시켜서 혈압을 올리는 주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단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호흡부터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더 길게 내쉬는 4대6 호흡법을 알려드렸죠. 이것을 손님을 기다리는 짧은 시간이나 파마 기계를 돌리는 동안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양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침에는 미용실에 도착해서 물을 한 컵 마시고 간단하게라도 삶은 달걀이나 우유를 드시도록 했습니다. 미용실 냉장고에 요구르트나 치즈를 미리 준비해두고 점심 전후로 간단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죠. 또한 미용실 안에 작은 공기정화 식물을 두고 30분에 한 번씩은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거지나 청소를 끝낸 후 3분간 제자리에서 천천히 걷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첫 주엔 큰 차이를 못 느끼셨지만 2주째부터 오후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같은 바쁜 시간대에도 혈압이 140 전후로 안정되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일 끝나고 집에 갔을 때의 피로감도 많이 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집에 가면 녹초가 되어서 저녁도 제대로 못 차려 먹었는데 이제는 훨씬 여유가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혈압만 내린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진 것이죠.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분은 이 습관들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특히 4대6 호흡법은 이제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마다 자동으로 실천하신다고 합니다. 혈압약은 드시지만 용량을 늘리지 않아도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루 루틴 속의 미세한 변화가 의외로 큰 효과를 낸다는 점입니다. 거창한 운동이나 완전한 생활 개조가 아니라 작지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변화들이 더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할 때는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간식은 과자 대신 과일 한 주먹 정도로 바꿔보세요. 매 시간마다 1분에서 2분 정도 종아리 펌핑 운동을 해주시고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에는 천천히 길게 내쉬는 호흡으로 자율신경의 브레이크를 밟아보세요. 특히 아침에 단백질과 비타민C를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달걀이나 두부, 요구르트와 함께 귤이나 키위 같은 과일을 드시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4대6 호흡을 하루 3번, 아침 기상 직후, 점심 전, 잠들기 전에 3세트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숫자 뒤에 숨어있던 몸의 목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혈압계 화면의 수치가 전부가 아니라 그 수치가 나타나게 된 우리의 하루하루 작은 습관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느꼈던 불안은 올바른 정보를 만나면서 공감으로 바뀌었고, 공감은 작은 실천을 만나면서 안도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도감은 꾸준한 노력과 함께 희망이 되었죠. 혈압약은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벨트입니다. 소중하고 필요한 도구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활은 우리를 건강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가는 운전 그 자체입니다. 운전 실력이 늘수록 더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가능해지죠.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리듬으로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하나씩 작지만 확실한 변화부터 말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잠들기 전 5분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으로, 내일 아침부터는 달걀 하나를 추가하는 것으로, 매 시간 1분씩 종아리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늘 여러분 곁에서 그 작은 변화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